셀레스틴 홀딩스 타워의 최상층 회장실의 공기는 언제나 희박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강지욱 회장에게 그 풍경은 정복해야 할 체스판일 뿐 삶의 온기가 느껴지는 공간은 아니었다. 최고급 원목으로 제작된 거대한 책상 위에는 서류 몇 개와 태블릿 PC 하나만이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 그의 성격처럼 모든 것이 최소한으로 완벽하게 정제되어 있었다. 회장님 저녁 약속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그의 유일한 신복이자 30년 넘게 강씨 일가를 보좌해온 조영민 비서가 조용히 들어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연륜에서 묻어나는 안정감과 지욱에 대한 염려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태양그룹 윤 회장님의 따님 윤채린 양과의 약속 말인가. 지욱의 목소리는 아무런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의 미간에 잡힌 미세한 주름은 그의 심기를 대변하고 있었다.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내가 왜 인간 계산기들과 저녁 식사를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겠소. 조 비서. 회장님, 태양그룹과의 협력은 우리 호텔 사업 확장에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혼사 문제는 선대 회장님의 오랜 숙건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내가 아니라 셀레스틴이라는 이름과 결혼할 며느리를 원하셨지. 지욱은 펜을 내려놓으며 냉소적으로 말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저 아래 수많은 불빛 속에서 과연 진심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할까? 그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돈과 권력을 보고 접근했다. 그들이 사랑하는 것은 강지욱이라는 인간이 아니라 셀레스틴 홀딩스의 회장이라는 직함이었다. 결국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것은 그의 의무였고 그는 한 번도 자신의 의무를 저버린 적이 없었다.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이었다. 방 하나를 통째로 빌린 그곳에서 윤채리는 이미 도착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셀레스틴 그룹의 최신상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다. 완벽하게 계산된 아름다움이었다. 즉시 기다렸어요. 그녀의 미소는 잡지 화보처럼 완벽했지만 어떤 따뜻함도 느껴지지 않았다. 저녁 식사는 대화라기보다는 사업 발표회에 가까웠다. 윤채리는 개인적인 취미나 감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셀레스틴과 태양그룹의 합병 시너지 주가 상승 가능성, 그리고 두 사람의 결혼이 가져올 브랜드 가치에 대해 유창하게 설명했다. 지욱은 말없이 스테이크를 썰며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차갑게 그녀의 단어들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 말투, 제스처 하나하나가 철저히 의도된 것이었다. 그는 지금 데이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수 합병 협상을 하고 있는 기분이었다. 지독한 공허함과 역겨움이 밀려왔다. 결정적인 순간은 그녀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서 비롯되었다. 오늘 여기 오는 길에 글쎄 역겨운 거지를 보지 뭐예요. 인상을 찌푸리니까 기사가 알아서 쫓아내더라고요. 정말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은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벌레라도 본 것처럼 몸서리를 치며 말했다. 약자를 향한 그 경멸 인간에 대한 가치를 오직 돈으로만 판단하는 그 잔인함. 그 순간 지욱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채 올라탄 지욱은 침묵을 지켰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환멸로 굳어 있었다. 한참을 달리던 차 안에서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조비서, 내가 잠시 사라져야겠소. 운전하던 조비서가 백미러로 그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모든 게 지긋지긋하오. 이 가면무도회도 영혼 없는 인형들과의 식사도. 내가 왕좌에 앉아있는 한 나는 평생 진심이라는 걸 구경도 못할 거요. 지욱은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그는 강지욱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잠시 동안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했다. 허름한 동네에서 평범한 일을 하며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찾아보고 싶다고 했다. 조비서는 경악했다. 회장님 안 될 말씀입니다. 회장님의 안전 문제도 있고 회사에 알려지기라도 하면. 회사는 조비서가 맡아주시오. 내가 해외 장기 출장을 갔다고 보고하고 모든 업무는 비선을 통해 내게 직접 보고하면 돼. 이것은 명령이오. 지욱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더 이상 이 황금 세장 속에서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이것은 그가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벌이는 마지막 도박이었다. 며칠 후 조 비서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재개발 지역으로 차를 몰았다. 미리 준비해둔 낡은 승합차 뒤 칸에서 지우근 수백만 원짜리 맞춤 정장과 롤렉스 시계를 벗었다. 그리고 빛바랜 청바지와 낡은 티셔츠, 해진 운동화로 갈아입었다. 조 비서는 그에게 낡은 지갑과 신분증 하나를 건넸다. 지갑 안에는 소액의 현금만 들어있었고 신분증에는 김민준이라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다. 회장님, 아니 민준 씨,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조 비서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했다. 지욱은 차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셀레스틴의 냉철한 황제는 없었다. 그저 가난하고 평범해 보이는 젊은 남자 한 명이 서 있을 뿐이었다. 그는 깊은 숨을 한번 내쉬었다. 두려움과 함께 기묘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걱정 마시오. 나는 이제 강지욱이 아니라 김민준이니까. 그는 조 비서의 어깨를 한번 두드려주고는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는 북적이는 재래시장과 낡은 빌라들이 즐비한 동네를 향해 걸어갔다. 수많은 사람들 속으로 그는 자신의 모습을 감추었다. 황제는 스스로 성을 떠났다. 그의 거대한 도박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강지욱, 아니, 이제 김민준의 새로운 삶은 서울의 한 낡은 동네에 위치한 작은 카페 셀레스트에서 시작되었다. 조 비서가 그의 정체를 숨기기에 가장 완벽한 장소로 고른 곳이었다. 셀레스틴 그룹이 소유한 수많은 사업체 중 하나였지만 너무 작고 평범해서 그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하는 곳. 회장실의 값비싼 가죽 냄새 대신 그의 코를 채운 것은 진한 커피 향과 달콤한 빵 냄새였다. 조용한 회의실의 정적 대신 손님들의 왁자지껄한 수다 소리가 그의 귀를 어지럽혔다. 그의 유니폼은 더 이상 몸에 완벽하게 맞는 맞춤 정장이 아니라 커피 얼룩이 묻은 낡은 앞치마였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단순한 삶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수천 명의 직원을 지휘하던 그는 커피 머신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우유는 태워 먹기 일쑤였고 손님의 주문은 뒤죽박죽 섞였다. 바닥을 닦는 일조차 그에게는 어색하고 힘든 노동이었다. 카페의 매니저인 깐깐한 중년 여성 박 여사는 쉴 새 없이 그를 구박했다. 김민준 씨, 정신 안 차려. 저 손님 카푸치노 시켰는데 왜 라테를 만들고 있어? 민준 씨 바닥에 물기 좀 제대로 닦아. 손님 넘어지면 어쩔 거야. 수십억 달러짜리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보다 제대로 된 라테 한 잔을 만드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어렵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굴욕감과 함께 자신이 얼마나 세상 물정 모르는 인간이었는지를 깨닫는 시간이었다. 혼돈의 오전이 지나갈 무렵 가게 문에 달린 종이 딸랑 소리를 내며 한 여자가 들어왔다. 매일 아침 카페에 꽃을 배달하는 이서아였다. 그녀는 달아빠진 운동화에 실용적인 면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 위로 떠오른 미소는 그 어떤 보석보다 밝게 빛났다. 그녀의 손에 들린 바구니에는 생생한 활기로 가득한 꽃들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잿빛 현실 속에 들어온 한 줄기 색채 같았다. 바로 그때 사건이 터졌다. 박 여사의 잔소리에 정신이 팔린 민준이 손님들이 먹고 난 그릇을 나르다가 발이 꼬여 그대로 넘어진 것이다. 쨍그랑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그릇들이 박살나고 커피 찌꺼기와 음식물 쓰레기가 바닥에 흥건하게 쏟아졌다. 순식간에 카페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그의 얼굴은 당혹감과 스스로에 대한 분노로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모두가 그를 비웃거나 혀를 차고 있을 때 이서아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꽃바구니를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그에게 다가와 빗자루를 들었다. 어머, 괜찮아요.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너무 신경 쓰지 마요. 그녀는 명랑하게 제잘거리며 그를 돕기 시작했다. 그녀의 친절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민주는 이런 종류의 호의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는 의심과 경계심 속에서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고맙습니다라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파문이 일었다. 그녀의 꾸밈없는 미소와 판단하지 않는 태도. 그는 묵묵히 바닥을 치우면서도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낡은 꽃병에 물을 갈고 새꽃을 꽂는 그녀의 뒷모습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날 오후 카페의 초라한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가게 앞에 멎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윤채린이었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서민적인 경험을 해보겠다며 이곳을 찾은 듯했다. 그들의 옷차림과 말투는 주변의 모든 것을 자신들보다 아래에 있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었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가 헝클어진 민준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는 메뉴판을 보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손가락으로 아무거나 가리키며 거만하게 주문했다. 민준이 주문한 커피를 가져다 주자 그녀는 큰 소리로 불평하기 시작했다. 이게 뭐예요? 원두는 유기농 맞아요. 이 가게는 왜 이렇게 지저분해? 저기 저 직원 좀 봐. 옷은 또 왜 저 모양이야? 그녀는 마치 그가 투명 인간인 것처럼 인격이 없는 사물인 것처럼 대했다. 그녀의 친구들은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키득거리며 웃었다. 그 순간 민주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차갑고 단단한 분노를 느꼈다. 그것은 자신의 권위에 도전받은 회장의 분노가 아니었다.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발가벗겨지는 생생한 굴욕감이었다. 그는 앞치마 아래로 주먹을 꽉 쥐었다. 당장이라도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그녀의 얼굴에서 저 비웃음을 지워버리고 싶은 충동과 싸워야 했다. 하지만 그는 견뎠다. 자신의 도박을 위해서. 이 경험은 그녀의 세계에 대한 그의 혐오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고 오전에 있었던 이서아의 작은 친절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해 주었다. 길고 긴 하루가 끝났다. 민주는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자신이 새들어 사는 작은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온몸이 쑤셨고 옷에서는 커피와 소독약 냄새가 났다. 그는 어두운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위풍당당한 회장은 없었다. 지치고 배고프고 주머니에는 얼마 안 되는 돈만 든 초라한 남자만이 서 있었다. 그는 오늘 만난 두 여자를 떠올렸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영혼은 파산한 윤채린.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대가 없는 친절을 베풀 줄 아는 풍요로운 영혼의 이서아. 그의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진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더 알아보고 싶은, 이해하고 싶은 무언가. 바닥에 더러운 쓰레기를 치우며 환하게 웃던 이서아의 얼굴이 그의 차갑고 외로운 옥탑방을 채우는 유일한 온기였다. 그의 도박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동시에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몇 주가 흘렀다. 김민준이 삶은 서서히 그의 몸에 익숙해져 갔다. 그는 여전히 가끔 실수를 했지만 더 이상 커피 머신 앞에서 허둥대는 초보는 아니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에 달린 종소리와 함께 들어오는 이서아와의 짧은 만남은 그의 고단한 일상 속 유일한 낙이 되었다. 두 사람의 관계가 한 뼘 더 가까워진 것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따라 유독 많은 손님에 치여 정신없이 일하던 민준의 눈에 흠뻑 젖은 채 카페로 들어오는 서아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이었다. 그녀가 끌고 다니던 낡은 꽃수레의 바퀴 하나가 망가져 버린 것이다. 어떡해, 오늘 중요한 배달이 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떨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강지욱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행동했다. 그는 박 여사에게 잠시 쉬겠다고 말하고는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그녀에게 달려갔다. 내가 한번 보죠. 그는 비를 맞으며 수레 앞에 쪼그려 앉았다. 복잡한 기계 설비나 재무제표를 분석하던 그의 두뇌는 낡은 수레바퀴의 문제점을 순식간에 파악해냈다. 그는 근처 철물점에서 몇 가지 간단한 도구를 빌려와 임시방편이지만 제법 튼튼하게 바퀴를 고쳐냈다. 비를 피하기 위해 잠시 카페 처마 밑에 서 있는 동안 두 사람은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누었다. 민주는 그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보육원에서 자랐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로 억척스럽게 살아왔다. 그녀의 유일한 꿈은 아름들이라는 이름의 작은 꽃집을 여는 것이었다. 그녀에게 꽃은 척박한 세상 속 유일한 위안이자 희망이었다. 아름들이라는 이름처럼 세상에 뿌리내리고 싶은 그녀의 소망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다. 온갖 역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그녀의 의지와 순수한 낙관주의. 그의 마음속에서 단순한 감탄을 넘어선 따뜻하고 애틋한 무언가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다는 보호 본능이었다. 그날 이후 민주는 그녀의 꿈을 돕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그는 돈을 쓸 수는 없었지만 자신의 머리는 쓸 수 있었다. 그는 그녀의 비효율적인 배달 동선과 주먹구구식 운영 방식이 눈에 들어왔다. 어느 날 한가한 시간에 카페에 들른 서아에게 그는 인터넷에서 봤는데 혹은 TV에서 전문가가 그러던데 라는 말을 덧붙이며 슬쩍 조언을 건넸다. 근처 사무실들을 상대로 주간 꽃 구독 서비스를 해보는 건 어때요? 고정 수입이 생기면 훨씬 안정적일 텐데. 매일 만드는 꽃다발을 사진 찍어서 SNS에 올려보는 건요. 돈 안 드는 홍보잖아요. 이 무료 지도 앱으로 배달 동선을 짜면 시간을 훨씬 절약할 수 있을 거예요. 서아는 운 없는 총각인 줄만 알았던 민준의 날카로운 아이디어에 감탄했다. 그녀는 그의 조언을 하나씩 실행에 옮겼고 놀랍게도 그녀의 작은 꽃 배달 사업은 눈에 띄게 나아지기 시작했다. 둘 사이에는 단순한 동정을 넘어선 진정한 우정과 상호 존중이 싹 텄다. 그녀는 그를 불운하지만 친절하고 똑똑한 남자로 보았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돈이 아닌 자신의 생각만으로 누군가에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기쁨을 느꼈다. 하지만 그가 이 작은 평화에 젖어 있는 동안 그가 떠나온 세계는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태양그룹의 윤 회장 부녀는 극심한 불만에 휩싸여 있었다. 강지욱 회장은 몇 주째 해외 출장이라는 핑계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결혼을 통한 합병 계획은 시작도 전에 좌초될 위기였다. 대체 강지욱 그놈은 뭘 하고 있는 게야. 성미 급한 윤 회장은 결국 셀레스틴을 압박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셀레스틴 호텔의 핵심 지배인들을 거액의 연봉으로 빼내려는 시도를 하는 한편 증권가의 셀레스틴의 재무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악성 루머를 퍼뜨려 주가를 흔들기 시작했다. 이 모든 소식은 조 비서와의 비밀스러운 심야 통화를 통해 낡은 옥탑방에 있는 지욱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되었다. 그는 이제 두 개의 전선에서 싸워야 했다. 낮에는 김민준으로서 서아와의 복잡하고 새로운 감정을 탐색하고 밤에는 보이지 않는 지휘관이 되어 거대 제국을 향한 적대적 공격을 방어해야 했다. 그의 두 삶의 간극은 더욱 극명해졌다. 어느덧 초여름의 저녁이었다. 그날은 서아에게 특히 성공적인 하루였다. 민준의 아이디어 덕분에 새로운 단체 주문을 따낸 것이다. 그녀는 그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었다. 그의 퇴근 시간에 맞춰 그녀는 직접 싼 김밥 도시락과 함께 그를 위해 특별히 남겨둔 가장 예쁜 장미 한 송이를 들고 카페를 찾았다. 두 사람은 카페 앞 작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소박한 저녁을 나누었다. 독처럼 느껴졌던 값비싼 연회 음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식사였다. 민준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자신의 하루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며 환하게 웃는 서아의 얼굴을 보며 지욱은 깊은 평화와 행복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빠져들고 있음을 깨달았다. 진심이라는 씨앗은 그의 메마른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있었다. 그것은 두려우면서도 경이로운 감정이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의 거짓말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 순간의 달콤함 뒤에는 씁쓸한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다. 밤늦은 시각 옥탑방의 작은 창문으로 도시의 불빛이 새어 들어왔다. 강지욱은 조 비서와의 통화에 집중하고 있었다. 셀레스틴의 상황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했다. 윤 회장의 흑색 선전은 효과가 있었고
제주도에 새로 건설할 리조트 프로젝트의 핵심 투자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회장님, 이제 그만 게임을 끝내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더 늦으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조비서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나왔다. 하지만 지욱은 단호했다. 아니, 조금만 더. 내가 찾고 있던 답을 거의 다 찾았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봐야겠어. 그는 자신이 찾고 있는 진실의 가치가 흔들리는 프로젝트 하나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었다. 그는 마지막이자 가장 결정적인 시험을 계획했다. 그는 조 비서의 도움을 받아 시골에 계신 존재하지 않는 어머니가 위독하여 급히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수술비는 3천만 원. 강지욱에게는 푼돈이었지만 김민준과 이서에게는 인생을 걸어야 할 만큼 거액이었다. 첫 번째 시험 대상은 윤채린이었다. 김민준으로서 그녀에게 접근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지욱은 조비서를 자선재단 관계자로 위장시켜 윤채린에게 연락하게 했다. 장래가 유망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운 청년이 있는데 후원을 검토해달라는 명목이었다. 평소 자선 활동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포장해온 윤채린은 마지못해 짧은 만남을 수락했다. 약속 장소는 그가 일하는 카페가 아닌 청담동의 한 고급 카페였다. 민주는 일부러 며칠 밤을 샌 사람처럼 초췌하고 절박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는 윤채린 앞에서 자신의 가짜 사연을 늘어놓으며 어머니의 수술비를 빌려주시면 평생에 걸쳐 갚겠다고 간절하게 애원했다. 윤채린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차가웠다. 그녀는 경멸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내 평생, 네 평생이 무슨 가치가 있는데. 그녀는 그의 남루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너 같은 사람들은 분수를 알아야지. 어디 감히 나 같은 사람한테 와서 그딴 불쌍한 이야기로 동정을 구걸해 역겹게. 그녀는 마치 길짐승에게 먹이를 던져주듯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다. 그리고는 더러운 것이라도 본 것처럼 자리를 떠났다. 지욱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다. 그의 내면에서는 차가운 분노의 폭풍이 휘몰아쳤다. 그녀의 잔인함은 상상 이상이었다. 시험은 그의 가장 끔찍했던 예상이 정확했음을 증명했다. 이제 이서아를 시험할 차례였다. 지욱의 마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그녀의 순수한 신뢰를 시험하는 것은 그녀를 배신하는 행위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는 알아야만 했다. 이 지독한 도박을 끝내기 위해서는 그녀의 진심을 두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다. 그날 저녁 그는 하루 일을 마치고 고단한 얼굴로 가게를 정리하는 서아를 찾아갔다. 그리고는 무거운 마음으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차마 돈을 빌려달라는 말은 하지 못하고 그저 절망과 무력감에 빠진 모습을 보였다. 서아는 그의 이야기를 깊은 공감의 눈빛으로 들어주었다. 그녀는 그의 고통을 보았고 단 한순간도 그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 다음 날 그녀는 아침 일찍 민준을 찾아왔다. 그리고는 그의 손에 낡고 두툼한 통장 하나와 작은 도장을 쥐어주었다. 이게 내가 가진 전부야. 그녀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내 꽃집을 열려고 모은 돈인데 꿈보다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 이거 가져가. 어서 어머님 수술시켜드려. 지욱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다. 잔액은 3천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수년간 잠을 줄여가며 피땀 흘려 모은 돈이었다. 통장에는 그녀의 고단했던 삶을 증명하듯 빽빽하게 찍힌 소액 입금 내역들이 가득했다.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이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내어주는 완전하고 이타적인 희생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자신의 기만적인 행동에 대한 죄책감과 그녀의 아름다운 영혼에 대한 경외감과 사랑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다. 안 돼. 서아 씨 이럴 수는 없어. 이건 당신의 꿈이잖아. 그는 통장을 돌려주려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굳게 잡았다. 괜찮아. 꿈은 나중에 다시 만들면 되지. 우리 같이. 그날 밤 지욱은 자신의 작은 옥탑방에 앉아 그녀의 소중한 통장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것은 셀레스틴 그룹의 금괴에 있는 모든 금괴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이제 자신의 게임이 끝났음을 알았다. 그는 답을 찾았다. 가짜들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진짜인 마음을 찾았다. 하지만 그의 발견은 그의 거짓말로 더럽혀져 있었다. 그리고 그가 이 게임을 하는 동안 진짜 폭풍은 이미 그의 제국을 덮치고 있었다. 조비서로부터 긴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윤 회장이 마침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유령 회사를 통해 제주 리조트 프로젝트의 지분을 적대적으로 인수하려는 시도를 시작한 것이다. 이제 김민준의 시간은 끝났다. 강지욱 회장이 돌아가 그 자신의 폭풍을 일으킬 시간이었다. 그는 손에 든 통장을 한번, 그리고 작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한번 바라보았다. 그의 길은 이제 명확해졌다. 그는 자신의 제국과 그리고 자신에게 진심의 의미를 가르쳐준 한 여자를 모두 지켜내야만 했다. 그날 새벽 낡은 옥탑방의 공기는 더 이상 가난한 청년의 한숨이 아닌 냉철한 황제의 결단으로 가득 찼다. 강지욱은 조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몇 주 전과는 완전히 다른 강철 같은 단호함으로 울려 퍼졌다. 조비서, 지금부터 내 지시를 정확히 따르시오. 첫째, 내일 오전 10시부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안건은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에 대한 긴급 대응 방안이야. 태양그룹 윤 회장과 윤채린 이사 반드시 참석시키시오. 둘째, 우리 법무팀이 확보한 윤 회장의 차명 계좌와 주가 조작 증거들을 모두 준비해. 마지막으로 이서아 씨의 통장을 내 개인 계좌로 이체하고 같은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준비해줘. 그의 지시는 빠르고 정확했다. 잠에서 깨어난 사자가 포효하듯 그의 안에서 잠자고 있던 지배자의 본능이 완벽하게 돌아온 것이다. 날이 밝자마자 그는 이서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어수룩하고 미안함이 가득한 김민준의 것이었다. 세화 씨, 저 민준이에요. 정말 다행히도 문제가 해결됐어요. 친척분이 도와주셔서요. 오늘 바로 돈을 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강남에 와 있어서 혹시 셀레스틴 홀딩스 본사 앞으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앞에서 기다릴게요. 서아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그가 왜 하필 그 거대한 빌딩 앞에서 만나자고 하는지 의아했지만 그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할 뿐이었다. 오전 10시 셀레스틴 홀딩스 타워의 최상층 이사회 회의실. 육중한 문이 닫히자 회의실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윤 회장 부녀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강지욱이 없는 이사회에서 다른 이사들을 압박하여 제주 리조트 프로젝트의 경영권을 빼앗을 심산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과 달리 회의실의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선 것은 그들이 몇 주간 그토록 찾아 헤맸던 강지욱 회장이었다. 그는 더 이상 낡은 청바지 차림의 김민준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차가운 카리스마. 황제가 자신의 왕좌로 귀환한 순간이었다. 회의실의 모든 이사들이 경악과 놀라움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윤 회장 부녀의 얼굴은 충격으로 하얗게 굳어졌다. 강지욱은 아무 말 없이 회장석으로 걸어가 앉았다. 그리고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오늘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우리 그룹을 좀먹는 기생충을 박멸하기 위함입니다. 그의 말과 동시에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윤 회장이 차명으로 셀레스틴의 주식을 사들이고 악성 루머를 퍼뜨린 모든 증거 자료들이 띄워졌다. 법무팀은 그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과 적대적 인수 시도의 전모를 낱낱이 보고했다. 이건 모함이야, 조작된 거라고. 궁지에 몰린 윤 회장이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강지욱은 그를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모함. 그렇다면 윤채린 이사, 당신이 내게 했던 말도 모함이었나? 그는 윤채린을 똑바로 응시하며 그녀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읊었다. 내 평생이 무슨 가치가 있는데 역겨운 거지 같은 게 어디 감히 나한테 와서 동정을 구걸해. 윤채린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에게 돈을 구걸하던 그 초라한 청년이 바로 눈앞에 강지욱 회장이었다는 사실을. 그녀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회의실의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조 비서가 한 여자를 안으로 안내했다. 이서아였다. 그녀는 영문도 모른 채 조 비서의 안내를 따라 이 거대한 빌딩의 꼭대기까지 올라왔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녀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거대한 회의실. 그리고 그 중앙 회장석에 앉아있는 한 남자. 자신이 알던 김민준이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어수룩하고 가난한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었다. 그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권위와 위엄을 가진 남자였다. 강지욱은 문가에 서서 충격과 혼란에 빠진 그녀를 발견했다. 그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이 순간을 계획했지만 그녀의 상처받은 눈빛을 마주하는 것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이서에게로 향했다. 강지욱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러나 오직 그녀만을 향해 말했다. 이서아 씨, 당신이 평생 모은 돈으로 목숨을 구해준 남자가 바로 나 셀레스틴 홀딩스의 회장 강지욱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서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윤채린의 세상도 무너져 내렸다. 한 사람에게는 배신감의 충격으로, 다른 한 사람에게는 경악과 파멸의 공포로, 두 개의 다른 세계가 충돌하며 길고 길었던 그의 연극이 마침내 막을 내렸다. 강지욱의 목소리가 이사회 회의실을 울리는 순간 시간은 멈췄다. 이서아는 거대한 충격에 휩싸여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눈앞에 서 있는 남자. 그가 자신에게 건네려던 돈 봉투. 그리고 회의실을 가득 채운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 모든 것이 거대한 희극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사랑했던 가난하고 친절한 김민준. 그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돕고 싶었던 그 남자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지독한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강지욱이 내미는 돈 봉투를 보지 않았다. 대신 배신감으로 가득 찬 눈으로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한마디 말도 없이 뒤돌아서서 뛰쳐나갔다. 회의실을 뛰쳐나가고 거대한 빌딩을 뛰쳐나가고 그의 세계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세화 씨. 지욱은 잠시 얼어붙었다가 정신을 차리고 그녀를 뒤쫓아갔다. 평생 처음으로 맛보는 완벽한 승리의 순간이 입안에 재처럼 썼다. 그는 조 비서에게 나머지 회의를 맡기고 달려나갔지만 그녀는 이미 서울의 복잡한 인파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기업 세계의 후폭풍은 빠르고 거셌다. 증거는 명백했고 윤 회장 부녀는 그 자리에서 모든 직위를 박탈당했다. 태양그룹은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한때 재계를 호령하던 그들 가문은 하루아침에 대중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더 이상 강지욱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한편 서아는 자신이 아는 유일한 세계 낡고 초라하지만 익숙한 동네로 도망쳐 돌아왔다. 그녀는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김민준에게 느꼈던 연민과 설렘 싹트던 사랑. 그 모든 것이 한가한 재벌 회장의 유흥거리였다는 생각에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듯했다. 자신의 꿈을 포기하면서까지 도왔던 남자가 사실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기만은 그녀의 희생을 의미 없는 것으로 잔인한 농담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었다. 카페도 함께 앉았던 벤치도 모든 것이 그의 거짓말을 상기시켰다. 그녀는 작은 가방 하나를 쌌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짧은 메모 하나만을 남긴 채 아무도 자신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어릴 적 아주 잠깐 행복했던 기억이 있는 조용한 바닷가 마을이었다. 지욱은 텅 빈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한때 그를 질식시켰던 화려함이 이제는 다른 이유로 춥고 공허하게 느껴졌다. 여왕을 잃어버린 궁전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자원과 인력을 동원해 그녀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듯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막강한 권력으로도 진심으로 숨으려는 한 사람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이 무력감은 그에게 낯설고 고통스러운 감정이었다. 그는 잠을 잘 수도 일에 집중할 수도 없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그녀가 두고 간 낡은 통장이 놓여 있었다. 그녀의 진심과 자신의 기만이 담긴 증표였다. 그는 이제야 알았다. 기업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그녀 없이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을.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답이 무지보다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 그날 밤 조 비서는 회장실에서 넋을 잃고 앉아있는 지욱을 찾아왔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조 비서는 평생 그를 지켜봐온 현명한 조언자로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께서는 진심을 찾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찾기 위해 기만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서아 아가씨의 마음을 시험하셨지만 단 한 번도 회장님 자신의 진짜 마음을 보여주신 적은 없습니다. 조 비서의 말은 비수가 되어 지욱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깨달았다. 조 비서가 옳았다. 그는 김민준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이서아에게 진짜 강지욱의 모습을 보여줄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의 약점, 그의 외로움, 그가 짊어진 삶의 무게를 공유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자신의 부유함만을 숨긴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연약함까지도 숨겼던 것이다. 그녀의 신뢰를 되찾는 것은 거창한 선물이나 사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자신의 연극 속에서 그녀를 향한 감정만큼은 유일한 진심이었음을 증명해야만 했다. 그가 연기했던 역할이 아닌 진짜 강지욱이라는 사람을 그녀에게 보여줘야만 했다. 지욱의 눈빛에 새로운 결의가 떠올랐다. 절망은 조용하고 단호한 계획으로 바뀌었다. 그는 무의미한 대규모 수색을 중단시켰다. 대신 김민준처럼 생각하기 시작했다. 서아 같은 사람이 평화를 찾기 위해 어디로 갈까? 그는 그녀가 어릴 적 행복한 기억이 있다고 말했던 그 작은 바닷가 마을을 떠올렸다. 그는 그곳으로 직접 가기로 결심했다. 헬리콥터를 탄 회장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한 남자로서. 그는 간소한 가방 하나를 쌌다. 그리고는 화려한 슈퍼카가 아닌 평범한 국산차에 올라탔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제국을 뒤로하고 길을 떠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실험을 위한 도피가 아니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중요한 것을 되찾기 위한 순례의 길이었다. 강지욱은 몇 시간을 달려 동해안의 작고 조용한 바닷가 마을에 도착했다. 어릴 적 이서아가 행복한 기억이 있다고 말했던 바로 그곳이었다. 모든 것이 서울과는 정반대였다. 공기 중에는 짠내음이 섞여 있었고 갈매기 소리가 시끄러운 경적 소리를 대신했다. 그는 무작정 그녀를 찾아 나서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곳에서 살기 시작했다. 작은 단칸방을 얻고 수산시장에서 생선을 나르거나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하루를 보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제국을 버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속죄의 행위이자 돈이 없어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임을 증명하려는 처절한 노력이었다. 며칠 후 그는 마침내 그녀를 찾았다. 그녀는 작은 허름한 식당에서 그릇을 나르고 있었다. 서울에서보다 더 지치고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꺾이지 않은 채 굳건했다. 지욱은 차마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아픈 가슴으로 그녀를 지켜볼 뿐이었다. 그의 눈에 그녀가 일하는 식당 근처에 있는 낡고 버려진 가게 하나가 들어왔다. 바다가 바로 보이는 아름다운 곳이었다. 그의 머릿속에 계획이 세워졌다. 그는 그녀의 꿈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지어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조비서를 통해 정식 은행 대출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해 그 가게를 임대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해냈다는 점이다. 낮에는 막노동으로 생활비를 벌었고 밤과 주말에는 온전히 가게를 수리하는 데 시간을 쏟았다. 서툰 솜씨로 목공을 배우고 페인트 칠을 하고 작은 정원을 가꾸었다. 육체적으로는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다. 그는 자신의 사과를 벽돌 하나하나에 담아 쌓아 올리고 있었다. 결국 서아도 매일같이 낡은 가게를 고치는 남자의 존재를 알아차렸다. 처음에는 그저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인가 보다 했다.
하지만 어느 날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그곳에는 강지욱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화려한 슈트를 입은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먼지와 페인트를 뒤집어 쓴 채 굳은 살이 박인 손으로 톱질을 하고 있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김민준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슬픔과 단호한 결의를 품은 강지욱이 있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대면이었다. 여기서 뭘 하는 거예요? 서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욱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숨막히는 외로움 황금 세 장 같았던 삶, 그리고 그를 절박하고 어리석은 도박으로 내몰았던 이유들. 그는 자신의 기만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했는지를 인정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했소. 하지만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느꼈던 내 감정은 단 한순간도 거짓이었던 적이 없소. 당신은 내 인생의 유일한 진짜였어. 당신을 시험했던 건 내 잘못이야. 하지만 지금 나는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증명하기 위해 여기에 있소. 내가 당신의 꿈에 어울리는 남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소. 그는 그녀를 데리고 거의 완성된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문 위에는 그가 서툰 솜씨로 직접 새긴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다. 아름드리, 그가 그녀의 꿈을 지어준 것이다. 세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의 굳은 살 박인 손과 이마에 맺힌 땀방울, 그리고 그의 권력이 아닌 노력으로 지어진 이 아름다운 작은 가게를 보았다. 그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다. 그는 변해 있었다. 그녀는 그를 용서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사랑에 빠졌던 것은 한 남자의 인격, 그의 지성, 그의 친절함, 그리고 그가 숨기고 있던 연약함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인격은 김민준에게도 강지욱에게도 모두 존재했다. 바보 같기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처음으로 그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야기는 두 사람이 그들의 새로운 꽃집 앞에 함께 서 있는 장면으로 끝난다. 지욱은 그녀에게 첫 번째 씨앗을 심는 것을 도와도 되겠냐고 물었다. 서아는 환하게 웃으며 그의 손에 작은 모종삽을 쥐어주었다. 그들은 이제 처음부터 함께 그들만의 진실의 정원을 가꾸기 시작할 것이다. 회장은 자신의 왕관을 내려놓고 그녀의 정원을 가꾸는 법을 배움으로써 비로소 그의 여왕을 얻었다.